어머, 이 샤넬 가방 내 1,000만 원으로 샀자? 돈 없어서 못 갖는다고 하더니 가방은 안 팔았어? 이건 내가 담보로 잡을게. 언니, 부탁이야. 정말 이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박했다. 15년 지기 친구 서연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온 사이. 그녀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 건 처음이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투자자를 만나는데 초기 자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신뢰를 줄 수 있대. 3개월만, 아니 2달만 빌려줘. 사업 시작하면 이자까지 붙여서 바로 갚을게. 나는 잠깐 망설였다. 1,000만 원은 내게도 적은 돈이 아니었다. 회사 다니며 5년간 모은 돈이었으니까. 하지만 서연이는 내 절친이었다. 대학 때 내가 등록금 때문에 고민할 때 자기 아르바이트비를 선뜻 빌려줬던 친구. 취업 준비할 때 밤새 함께 면접 연습을 해줬던 친구. 그런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다.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그런데 차용증은 써야 해. 금액이 금액이니까. 당연하지. 고마워, 언니. 진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꼭 2달 안에 갚을게. 그렇게 나는 1,000만 원을 송금했다. 서연이는 감격해하며 손으로 쓴 차용증 사진을 보내왔다. 2024년 9월 15일 서연은 김지우에게 금 1,000만 원을 빌림. 2024년 11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함. 그녀의 서명과 도장까지 찍힌 차용증을 보며 나는 안심했다. 곧 친구의 사업이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11월 15일이 지나도 서연이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냈다. 서연아, 오늘 상환일인데 혹시 어려워? 말만 해.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어. 답장은 하루 뒤에 왔다. 아, 미안. 투자자가 갑자기 발을 빼서 사업이 엎어졌어. 조금만 시간을 줘. 다른 일 구하면 갚을게. 그래, 사업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이해하려고 했다. 1달을 더 기다렸다. 2달을 더 기다렸다. 그런데 서연이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다. 언니, 나 지금 진짜 힘들어. 당장 밥 먹고 살기도 빠듯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처음엔 미안해하던 태도가 점점 짜증으로 바뀌었다. 맨날 돈 하지 마. 지금 나 월세도 밀렸어. 언니는 직장 다니잖아. 나보다 사정 낮잖아. 그리고 2월 어느 날 내가 다시 연락하자 서연이는 폭탄 선언을 했다. 야,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파산 신청 준비 중이야. 빚이 산더미야. 언니 돈도 못 갚아. 미안하지만 그냥 포기해. 배째라. 어차피 나한테 받아낼 게 없어. 그리고 나를 차단했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차단. SNS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나는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15년 우정이 1,000만 원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차용증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정말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속이 터지도록 억울하고 분했지만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나는 서연이를 잊으려고 애썼다. 그 돈은 날아간 거라고, 인간관계 정리 비용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가끔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비어있는 1,000만 원의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4월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소파에 누워 멍하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민지의 스토리를 보게 됐다. 민지는 서연이와도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민지가 올린 스토리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포착됐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태그된 장소는 르푸티살롱 마이너스 강남의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 한쪽 테이블에 흐릿하게 찍힌 여자가 보였다. 머리 스타일, 옆모습, 서연이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돈 없어서 월세도 밀린다던 서연이가 1인당 30만 원은 하는 레스토랑에 나는 재빠르게 해시태그를 뒤졌다. 르뿌띠 살롱 강남데이트 파인다이닝. 그리고 놀랍게도 서연이의 사진이 몇 장 더 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의 배경으로 찍힌 것들이었다. 그녀는 샤넬 클래식 플랫백을 들고 있었다. 700만 원은 좋게 하는 그 가방을. 구찌 벨트에 팬디 선글라스까지. 내가 알던 서연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나는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서연이의 이름, 그녀가 다녔던 대학교, 직장.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찾았다. 한 소개팅 F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부잣집 도련님이랑 소개팅했는데 여자 레벨업 성공 케이스라며 자랑하더라. 키읔키읔. 원래는 평범한 집안인데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면서 부잣집 딸인 척하다가 강남 재벌남 낚았다고 키읔키읔키읔. 그런데 나중에 걸리면 어쩌려나? 댓글을 보니 서연이의 SNS 계정이 언급되어 있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다. 틀림없었다. 서연이었다.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더 파고들었다.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온갖 커뮤니티와 SNS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다. 서연이가 사귀는 남자의 정체. 강남에서 여러 개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 가문이 외동아들 박준혁. 나이는 32. 그리고 두 사람은 이미 약혼까지 한 상태였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다. 한 명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서연이의 아이디로 추정되는 계정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대량의 명품을 구매한 기록이 있었다. 샤넬 가방, 에르메스 벨트, 디올 지갑, 팬디 선글라스, 셀린느 코트. 총 구매액을 계산해보니 약 1,200만 원. 정확히 내가 빌려준 시기와 일치했다. 이 미친. 내 돈으로 명품을 산 거야?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처음부터 사업 같은 건 없었던 것이다. 부잣집 남자를 만났고 그에게 어울리는 부잣집 여자 행세를 하기 위해 명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자 나를 차단하고 배째라며 배신한 것이다. 나는 더 조사했다. 서연이의 약혼자 박준혁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냈다. 공개 계정이었다. 그리고 최근 게시물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부모님과 상견례. 드디어 우리 가족이 되는 날이 다가오네. 상견례 결혼 준비 르뿌띠 살롱. 상견례 날짜와 장소가 공개되어 있었다. 4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르뿌띠 살롱. 나는 달력을 확인했다. 일주일 뒤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서연이는 내 돈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부잣집에 시집가서 호의호식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1,000만 원을 잃고 배신당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야 하나?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결심했다. 상견례 날 그 자리에 내가 직접 나타나기로. 서연이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을 무너뜨리기로. 그녀가 내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나는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찾기였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 확보였다. 나는 서연이와 나눈 모든 대화를 캡처했다. 돈을 빌려달라던 메시지,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한 내용, 배째라며 나를 조롱한 마지막 메시지까지. 송금 내역서도 은행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았다. 차용증 사진도 고해상도로 출력했다. 그리고 서연이가 명품을 구매한 중고거래 사이트의 거래 내역도 캡처했다. 구매 날짜와 금액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용증이 있고 상환 기일이 지났으니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금이라고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견례 자리에 가서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걸로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거라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특히 채권 추심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더욱 그렇죠. 다만 폭언이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되고 사실만을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건 안 되지만 이 물건이 내 돈으로 산 거니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만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내용 증명 발송도 의뢰했다. 상견례 당일 오전에 서연이의 주소로 내용 증명이 도착하도록 금 1천만 원에 대한 채무 상환 촉구 및 법적 조치 예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르뿌티 살롱에 전화를 걸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예약된 박준혁 고객님 테이블이 있을 텐데요. 혹시 제가 그쪽으로 찾아가서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금전 문제가 있어서요. 직원은 당황스러워하며 답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고객의 식사를 방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보안상 저희가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방문해도 되는 거죠? 공공장소니까요. 아, 네. 레스토랑은 영업 중이니 누구나 입장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충분했다. 나는 그날을 위해 옷차림도 신경 썼다. 너무 화려해 보이지도 그렇다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게 단정한 검은색 재킷에 흰 셔츠, 회색 슬랙스, 고급스러우면서도 진지해 보이는 스타일.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나는 저급한 복수국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자로 보여야 했다. 그리고 예행 연습을 했다. 거울 앞에서 내가 할 말을 되풀이했다. 목소리 톤, 표정, 제스처까지 완벽하게. 감정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냉정해 보여서도 안 됐다. 침착하되 단호하게. 사실만을 전달하되 임팩트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김지우입니다. 서연 씨, 그 샤넬 가방 제 돈으로 사신 거 맞죠? 돈 없어서 못 갚는다고 하셨는데 가방은 안 파셨네요? 리허설을 수십 번 했다. 매번 조금씩 다르게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서연이가 부정하면 어떻게 대답할지, 예비시댁 식구들이 따지면 뭐라고 할지, 레스토랑에서 쫓아내려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상견례 이틀 전 나는 르뿌티 살롱을 미리 답사했다. 점심시간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 입구에서 어느 쪽 테이블이 가장 눈에 띄는지, CCTV는 어디에 있는지, 비상구는 어디인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마음을 정리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의의 실현이다. 서연이는 나를 속이고 배신했다. 그녀는 거짓말로 부를 얻으려 하고 있다. 나는 단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다. 4월 27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샤워를 하고 준비한 옷을 입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차분하고 단호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준비한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오후 12시 40분 나는 르뿌티 살롱 앞에 도착했다. 심호흡을 크게 했다. 이제 시작이다. 르뿌티 살롱의 중후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고급스러운 향이 코를 자극했다. 점심시간이라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붐볐다.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모두들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입구에 여직원이 다가왔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박준혁 고객님 테이블이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죄송하지만 예약하지 않은 손님은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나는 직원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눈으로 재빠르게 테이블들을 훑었다. 저쪽 창가에 가장 좋은 자리, 6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크림색 트위드 재킷에 샤넬 클래식 플랫백을 의자 옆에 걸어두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박준혁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다. 준혁의 부모님으로 보였다. 준혁 어머니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테이블 옆에 두고 있었고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서연이 부모님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년 부부도 함께였는데 눈에 띄게 긴장한 표정이었다. 테이블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준혁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준혁 어머니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다. 마음에 드는 예비 며느리를 칭찬하는 듯했다. 서연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하는 입모양을 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 테이블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다. 몇몇 손님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테이블 앞에 멈춰섰다. 서연이가 가장 먼저 나를 알아봤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덜컥거렸다. 지우야. 너. 안녕하세요. 나는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서연 씨의 오랜 친구이자 나는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다. 서연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테이블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준혁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다. 뭐라고요? 서연아. 나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작년 9월 15일 넌 나한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어. 11월 15일까지 갚겠다는 차용증까지 써주면서. 기억나지? 서연이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지우야. 여기서 이러지 마. 그런데 갚을 날이 지나자 너는 파산 신청한다며 배째라고 했지. 그러더니 나를 차단했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다 증거가 있어. 차용증, 송금 내역, 너의 메시지 기록. 그리고 나는 서연이의 의자 옆에 걸린 샤넬 가방을 가리켰다. 이 샤넬 클래식 플랫백. 너 작년 9월 23일에 샀지? 정확히 내가 돈을 송금하고 일주일 뒤에. 가격은 690만 원. 그 에르메스 벨트도 9월 30일에 샀고 지금 내가 차고 있는 카르티에 시계도 10월 5일에 샀어. 전부 명품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 내역에 남아있더라. 준혁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연 씨는 저에게 사업 자금이라며 1,000만 원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명품을 사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갚을 돈이 없다며 저를 조롱하고 연락을 끊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계시길래 찾아왔습니다. 서연이가 황급히 일어섰다. 아니야.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나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여기 차용증 원본이야. 내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어. 여기는 내가 1,000만 원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여기는 내가 나한테 보낸 마지막 메시지. 배째라. 어차피 나한테 받아낼 게 없어라고 쓴 거 내가 맞지? 준혁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아니야 준혁아. 저 사람이 지금. 그럼 이 차용증은 가짜라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혁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때 내가 정말 힘들어서. 어머. 준혁 어머니가 샤넬 가방을 집어들었다. 서연 씨, 이 가방. 이게 빌린 돈으로 산 거라고요?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집안이 부유하다고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라한 옷차림과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이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서연 씨, 돈 없어서 월세도 밀렸다고 했죠? 나보다 사정이 안 좋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어요?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레스토랑 전체가 우리 테이블을 주목하고 있었다. 조용히 수군거리는 소리,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는 사람들.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다가왔다. 손님, 다른 고객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곧 끝날 겁니다. 나는 정중하게 답하고 다시 서연이를 봤다. 서연아, 이제 선택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진실을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경찰을 부를 테니까 거기 가서 다 털어놓든지. 준혁 아버지가 엄하게 물었다. 서연 씨, 이분 말이 사실입니까? 서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는 그냥 준혁 오빠한테 어울리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준혁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울리고 싶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준혁 오빠를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제 집안 형편이 너무 초라해서 오빠네 집안에 어울리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난 내 집안 형편 같은 건 신경 안 썼어. 내가 솔직하기만 했다면. 그런데 넌 거짓말로 나를 속였잖아. 내 부모님을 속였잖아. 준혁아. 서연이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준혁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용서? 내가 이 친구한테 한 짓을 봐. 1,000만 원을 빌려놓고 배째라고 했다며?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준혁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군요. 서연 씨 부모님 미안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거짓말쟁이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울면서 애원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준혁 아버지는 단호했다. 용서는 저분한테 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분 돈을 가로채서 우리를 속인 건데요. 그는 나를 봤다. 김지우 씨라고 하셨죠? 손해배상 소송을 하신다면 제가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기꾼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 돈을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준혁 어머니가 서연이에게 물었다. 1,000만 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명품을 사는데 다 써버렸으니까. 그럼 그 명품들을 팔아서 갚으세요. 준혁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네. 서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그 샤넬백, 에르메스 벨트, 카르티에 시계. 전부 남의 돈으로 산 거잖아요. 당연히 돌려줘야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물건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원합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그 물건들을 파는데 동의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변제를 받겠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샤넬백을 집어들었다. 그 가방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SNS에 올린 수십 장의 사진들. 그 가방이 자신의 신분 상승을 상징한다고 믿었던 그녀. 이거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 씨, 준혁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보이세요. 아니면 저분이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겁니다. 그럼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서연이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더 벌지 못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구나. 아빠, 서연이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승리의 쾌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다. 15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슬펐다. 하지만 나는 피해자였다. 내가 동정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준혁이 지갑을 꺼냈다.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서연 씨가 저한테 갚는 걸로 하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연 씨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준혁 씨, 당신은 착한 사람이네요. 하지만 이건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 씨가 저지른 일이고 서연 씨가 해결해야 합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체념이 서려 있었다. 알았어. 알았어, 지우야. 내가 다 갚을게. 어떻게요? 내가 물었다. 당장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방법은 2가지예요. 첫째, 지금 당장 그 명품들을 제게 주고 나머지는 월 50만 원씩 분할 상환. 둘째, 경찰 신고하고 법적 절차 밟기. 선택하세요. 서연이는 긴 침묵 끝에 샤넬백을 내 앞에 내밀었다. 가져가.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샤넬백을 벗었다. 그 다음 손목에 카르티에 시계를, 허리에 에르메스 벨트를 풀었다.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을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목걸이도요. 내가 말했다. 목에 건 디올 목걸이. 그것도 10월에 샀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까지 벗어놓았다. 그녀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낸 펜디 지갑도 그 위에 올려놓았다. 테이블 위에 쌓인 명품들, 총 가치로 약 1,200만 원어치였다. 나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것들을 중고로 팔면 약 8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 200만 원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서연이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제가 딸 대신 갚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아버님,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서연 씨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서연 씨가 직접 저와 상환 계획을 합의해야 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다 번져서 형편없었다. 나 지금 무직이야. 일자리 구하면 갚을게. 언제까지요? 2달. 아니, 한 달 안에 일자리 구해서 3달 안에 200만 원 갚을게. 약속할게.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상환 합의서를 꺼냈다. 변호사가 검토한 정식 문서였다. 여기 서명하세요. 3개월 안에 200만 원 상환.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다.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준혁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김지우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넸다. 박인수, 인성개발 대표이사. 나는 정중하게 받았다. 감사합니다. 준혁 어머니도 일어서며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이 거짓말을 한 것보다 친구를 배신한 게 더 용서가 안 되네요. 사람은 돈이 없어도 품위는 있어야 하는데 당신은 둘 다 없었어요. 준혁은 서연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떴다. 그의 뒷모습에서 실망과 분노가 느껴졌다. 한때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서연이 부모님은 계속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부모님 잘못은 아니에요. 서연 씨가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서연이는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다. 명품으로 치장한 거짓 정체성,
부잣집으로의 결혼이라는 꿈, 그리고 15년 우정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명품들을 가방에 넣었다. 무거웠다. 물리적으로도 무거웠지만 감정적으로도 무거웠다. 서연아.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다. 나는 내가 꿈을 꾸는 걸 탓하지 않아. 부잣집에 시집가고 싶었던 것도 이해해. 하지만 그 꿈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어.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다. 3개월 뒤에 연락할게. 200만 원 잊지 마. 나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햇살이 눈부셨다. 가방 속의 명품들이 묵직하게 어깨를 짓눌렀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3개월이 지났다. 서연이는 약속을 지켰다. 한 달 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석 달째 되는 날 정확히 2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했다. 메시지도 함께 왔다. 지우야, 돈 다 갚았어. 정말 미안했어. 나 반성 많이 했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건 기뻤지만 그렇다고 우정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관계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다. 명품들은 모두 중고 플랫폼에서 팔았다. 총 820만 원을 받았다. 서연이에게 받은 200만 원까지 합치면 1020만 원. 빌려준 돈보다 20만 원을 더 받은 셈이었다. 하지만 그 20만 원이 기쁘지 않았다. 15년 우정과 맞바꾼 돈이니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박준혁이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왜 저를 만나시려고요? 내가 물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만약 그날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거짓말쟁이와 결혼할 뻔했습니다.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서연 씨는 정말 준혁 씨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 점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랑이라는 게 거짓말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솔직함이 기본이어야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준혁이 물었다. 15년 우정이었다고 들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그렇게 폭로한 거?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복잡했다. 내 돈을 되찾았고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15년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슬프기도 했다.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슬프긴 해요. 이렇게 끝날 줄 몰랐으니까. 서연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하고. 준혁이 폰을 꺼내더니 SNS 화면을 보여줬다. 서연이의 새 계정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평범한 카페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었다. 명품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최근 게시물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처음으로 내 돈으로 산 가방. 3만 원짜리 에코백이지만 어떤 명품보다 소중해. 해시태그 새 출발, 해시태그 진실하게 살기. 사진 속의 서연이는 소박한 에코백을 들고 수줍게 웃고 있었다. 예전에 그 화려한 모습은 없었지만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준혁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나는 서연이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가끔 그녀의 SNS를 몰래 들여다봤다. 그녀는 카페에서 성실히 일하며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명품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도서관에서 빌린 책,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 동네 산책길 같은 소박한 일상이 올라왔다. 어느 날 그녀가 올린 글이 눈에 띄었다. 오늘 월급을 받았다. 전부 내 노동으로 번 정당한 돈. 그 어떤 거짓말도 없이. 이 느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지우야, 내가 볼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나는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댓글은 달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인정하는 신호였다. 6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서연이의 손 편지였다. 지우야, 잘 지내? 나는 요즘 카페 매니저가 됐어. 실력을 인정받아서 작은 성과지만 내 힘으로 이룬 거라 정말 뿌듯해. 내게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내게 준 상처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마 평생 갚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너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날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더 큰 거짓말을 쌓으며 살았을 거야. 내가 내 거짓의 성을 무너뜨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는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됐어. 언젠가 내가 편할 때 커피 한잔 하자. 내가 만든 커피 정말 맛있어졌거든. 그때까지 건강해. 사랑해, 친구야.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묘한 안도감 때문이었다. 서연이는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 편지에 답장을 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정말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서연이는 그걸 배웠고 나는 용서가 곧 망각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 서연이에게는 진실하게 사는 법을, 나에게는 내 가치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준 사건이었으니까. 1,000만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 그 돈은 결국 돌아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배웠다. 우정의 진짜 의미, 돈의 무게, 그리고 진실의 가치를. 그리고 지금 나는 안다. 상견례장에 나타난 그날, 내가 폭로한 건 서연이의 거짓말만이 아니었다. 진실의 힘이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서연아, 내가 이 글을 볼 날이 올까? 그때쯤이면 우리 정말 친구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내가 진짜 내 모습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명품으로 치장한 가짜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진실한 진짜 너로. 그게 내가 그날 상견례장에 나타난 진짜 이유였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잔인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을 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실제 인간관계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